수진아 밥 먹자. 윤정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수진은 옆집 해난해에 있었다. 전라도 외과하게 오래된 주택가. 이곳은 낮이면 닭 울음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인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나 준호는 원래 이곳 출신이 아니었다. 대홍수로 부모와 여동생을 잃고 서울에서 이모집을 전전하다 윤정과 상우 부부의 집에 얹혀 살게 된 건 고등학교 졸업 무렵이었다. 그 집엔 딸 하나뿐, 바로 수진. 1살 차이였지만 내가 들어온 이후로 가족처럼 지냈다. 아니, 가족처럼 지내려고 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작은 작업실에서 설계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땡볕의 여름, 선풍기마저도 지쳐가는 오후였다. 준호야, 해난에 가서 수진 좀 불러와 줄래? 또 늦었어.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금방 다녀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섰다. 마당을 나설 때 윤정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군살 하나 없는 몸매와 허리까지 오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윤정의 누나는 아직도 서울 여자 같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해난의 마당에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했다. 수진아, 엄마가 밥 먹자고 불러. 수진이 집안에서 나왔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교복 셔츠, 검정 치마. 무심한 듯 나를 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또 성질 났지? 알았어, 갈게. 나는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등에 탈래? 수지는 말도 안 된다는 듯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깔깔 웃으며 내 등에 올라탔다. 헐, 진짜 탈 거야? 나 이러다 언니들한테 소문나면 어떡해? 뭐 어때? 네가 부끄러울 건 없잖아. 나는 그녀의 다리를 양옆으로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 순간 해나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수진보다 키가 작고 얼굴은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었다. 해나는 웃으며 말했다. 수진이는 맨날 오빠 등만 타네. 우리 반에서는 그렇게 조용하면서 수진은 웃으며 대꾸했다. 학교는 학교고 여긴 내 동네야. 오빠는 내 거야. 왜? 오빠 안녕. 오늘 수진이랑 학원 가는 길에 들를게요. 해나는 조용히 인사하며 뺨을 불켰다. 나는 수진을 등에 태운 채 골목길을 걸었다. 벽돌 담장은 이끼와 곰팡이로 덮여 있었고 낮은 담 사이로 여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수진은 내 귀 옆에서 속삭였다. 이렇게 업히니까 좋다. 가끔은 애기처럼 느껴져. 너 애기 아니잖아. 응, 그래도 좋잖아.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렸다. 그 순간 나는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 들뜬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윤정은 마당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수진아, 너 또 오빠한테 어필했더니 나중에 시집가면 어쩌려고 그래? 수진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그냥 놀았어. 무슨 상관이야? 윤정은 가볍게 혀를 차고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윤정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허리선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얇은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몸의 곡선, 흐르는 땀방울,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그날 저녁, 상우는 여전히 공사장에 있었고 3사람만의 식사가 조용히 이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학원에 간다고 나섰고 나는 윤정을 도와 술통을 이고 나르며 내일 거래처에 납품할 준비를 했다. 그때 윤정이 내게 물었다. 준호야, 오늘 작업실 가? 네, 도면 마저 그려야 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무 늦지 말고 덥더라도 샤워는 꼭 해. 그 말은 평범했지만 뭔가 다른 의미처럼 들렸다. 나는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돌아왔다. 샤워를 하려고 마당 쪽으로 가다가 멈칫했다. 어둠 속 뒷마당 기슭에 있는 대야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윤정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치마를 걷고 있었다. 대야 옆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불빛에 반쯤 잠겼고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는 물을 끼얹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느리게 나는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어떤 영화보다도 야릇했다. 그 순간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내 쪽을 돌아봤다. 준호야? 네, 방금 왔어요. 나는 얼른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윤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더워서 그냥 간단히 씻으려던 참이었어. 뭐 봤어? 아니요, 아무것도요. 나는 얼른 샤워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려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윤정은 아직 주방에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고 눈빛이 전과는 달랐다.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모레 또 술 납품 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내 눈을 오래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마당에서 술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전라도의 여름. 그녀의 이맨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흰 티셔츠는 땀으로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마당에 나가 그녀 곁에서 조용히 물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윤정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고맙지. 이거 꽤 무거워. 나는 조심스럽게 술통을 들어 올리며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좁은 마당, 가까운 거리. 그녀의 숨결과 땀 냄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뒤섞여 나를 덮쳐왔다.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준호야, 어제 혹시 봤니? 나는 순간 얼어붙은 채 대답하지 못했다. 윤정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여자도 가끔은 혼자 있을 때가 있어. 아무도 몰라도 되는 그런 시간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히려 상우 아저씨는 잘 계시죠? 그녀의 눈빛이 스르르 흐려졌다. 1년 넘었어. 나를 안 본지. 왜요? 몰라. 일이 바쁘다느니? 스트레스라느니? 근데 아무리 바빠도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외면할 수 있는 걸까?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마음 깊숙한 데서 울렸다. 윤정은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됐어. 이 얘긴 그만하자. 어른들의 문제니까. 그날 저녁 수지는 학원 수업이 늦어진다며 해나와 함께 집에 오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늦게까지 술 납품을 마친 뒤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고 윤정은 마당에서 마른 빨래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들어 인사했다. 고생했지? 네. 오늘 날씨가 꽤 더웠네요. 그러게 샤워하고 나와. 내가 냉수 준비해놨어. 나는 샤워실로 향했다. 물을 들고 천천히 몸을 적시는데 문득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윤정의 흐릿한 실루엣, 그녀의 한숨, 젖은 피부. 그건 단지 본능의 장난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게 숨어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윤정은 주방에서 컵에 냉수를 따르고 있었다. 이거 마셔? 얼음 넣었어. 나는 컵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 잠시 스쳤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혹시 너 나를 이상하게 보니? 아니요, 전혀요. 그럼 나를 여자로 본 적은 있니? 나는 얼어붙은 차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한마디 더 덧붙였다. 됐어. 그냥 궁금했어. 그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선풍기는 삐걱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뒤척이다가 결국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봤다. 윤정은 아직도 불을 끄지 않고 있었다. 부엌 조명 아래 그녀는 작은 병에 담긴 약을 꺼내 입에 넣고 물로 삼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내 쪽을 올려다봤고 눈이 마주쳤다. 나는 서둘러 커튼을 닫았다. 다음날 상우 아저씨가 공사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한 2주는 집 못 들어올 거야.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어쩐지 복잡한 기분으로 그 말을 들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방학을 맞아 학교 과제를 한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빠 이거 좀 봐줘. 글씨체 바꾸는 거 어떻게 하지?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해줬다. 수지는 내 어깨에 살짝 기대더니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빠, 향수 바꿨어? 냄새 좋아?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냥 비누 냄새야. 아닌데 뭔가 어른 남자 냄새 같아.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어쩌면 아니길 바랐다. 밤이 깊어가고 윤정은 부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녀의 옆을 지나쳤다. 내일 술 납품 있어? 네. 오전에 조금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럼 오늘 밤엔 일찍 자.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는지 모른다. 그날 밤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다. 전라도 시골 마을의 깊은 밤, 창문 너머로 풀벌레 소리만이 세상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작업 도면을 정리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고 부엌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윤정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흰 민소매 셔츠에 얇은 잠옷 바지, 손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내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안 자고 있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 좀 마시러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빈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랑 한잔 할래? 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잔을 채우며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오래 혼자였나 봐. 나는 말없이 잔을 들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넌 내가 이상하지 않니? 이런 말하는 나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녀는 한숨처럼 웃음을 흘리더니 잔을 비웠다. 순간 정적 식탁 너머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그녀가 말했다. 준호야, 나 오늘 밤 그냥 혼자 있기 싫어. 그 말은 뭔가를 요청하는 것도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외로움이 흘러넘친 문장처럼 들렸다. 나는 한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발 내디뎠다. 거리는 이제 너무 가까워졌고 숨결이 부딪혔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싫으면 말해. 근데 날 거절하지는 마. 나는 그 말을 끝내 듣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고 순간 모든 생각이 정지되었다. 그 키스는 조심스럽고 동시에 간절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를 감싸 안았고 내 손은 그녀의 허리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당 옆 창고의 작은 창틀을 지나 안차의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정은 마당 끝에 작은 흙방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곳은 오래된 술통들이 보관된 창고였다. 안쪽에는 얇은 돗자리 하나와 이불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이불을 펼쳤고 그 위에 조용히 앉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심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저 그 앞에 무너졌다. 그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니 모든 선이 사라졌다. 윤정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옷이 바닥에 하나씩 떨어지고 땀과 숨결이 뒤섞였다. 그녀의 피부는 놀랍도록 따뜻했다. 억눌린 감정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듯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밤은 뜨겁고 위험했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침 햇살이 찬고 벽 틈 사이로 스며들 무렵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주워 입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비밀이야. 영원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잡고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감싸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아침 수지는 해나와 함께 아침 일찍 집에 돌아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녀에게 인사했고 수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나랑 나가자. 할 얘기 있어.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무언가 다른 기류를 느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날 저녁, 수지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내 방문을 열었다. 오빠, 나 좀 예뻐진 것 같지 않아?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다. 어깨가 드러난 셔츠, 살짝 짧아진 청치마, 평소와는 달랐다. 어디가? 내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랑 가는 거지. 같이 나가자고 했잖아. 우리는 동네 외곽에 있는 작은 찻집에 갔다. 그곳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다. 창밖에는 석양이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해나가 그러는데 오빠 요즘 좀 달라졌대. 나는 멈칫했다. 어떻게 모르겠대. 뭔가 눈빛이 달라졌다고. 멍하니 먼 곳을 보는 느낌. 수지는 빨대를 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한텐 말 안 해도 되지? 무슨 말? 뭔가 있는 거 나 알아. 그냥 말 안 할 뿐이지.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맑았다. 나는 눈을 피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오빠, 나도 다 컸어. 더 이상 그냥 동생 아니야? 그 말엔 선언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음악만 들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수진의 눈빛, 윤정의 천, 해나의 미소, 무언가 어긋나고 있었다. 다음 날 윤정은 마당에서 술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그 옆에서 물통을 들었다. 그녀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수진이, 이상한 말 안 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의 눈치가 빨라.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도 그 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때 뒷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해나랑 시장 갔다가 학원 갈게요. 그녀는 우리를 힐끗 보더니 가볍게 인사하고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에 박힌 차가운 미소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오후 해나가 내 작업장으로 찾아왔다. 준호 오빠, 나도 도와줄게. 나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늘 얌전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이 디자인 나도 아이디어 있어. 그녀는 노트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모니터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내 팔에 살짝 닿을 때마다 오싹하게 전기가 흘렀다. 그녀는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오빠, 집중 안 되지? 내가 방해됐어? 아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수진이, 오빠 좋아하는 거 몰랐어? 나는 숨을 멈췄다. 해나는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그 애, 오빠 방에서 밤마다 뭐 하는지 다 알아? 나한테도 얘기해줬어. 뭐라고 했는데? 그냥 오빠가 요즘 이상하게 야해졌다고? 눈빛부터 말투까지.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았고 따뜻했고 위험했다. 오빠도? 가끔은 외롭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해나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평소의 순한 고양이가 아닌 발톱을 숨긴 맹수 같았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있던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적 속에서 마당 불빛이 은은히 흔들렸다. 윤정도, 수진도, 해나도 모두 내 곁에서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먼저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선은 이미 너무 희미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윤정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침밥을 준비하면서도 말수가 적었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대답했다. 요즘 자꾸 꿈을 꿔. 이상한 꿈. 우리가 처음으로 손을 잡던 날, 그날 밤처럼 뜨거운 여름. 그녀는 내 눈을 피한 채 찻잔을 닦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이미 엎질러졌지, 그쵸? 그녀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심장을 두드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움찔하다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지는 학교 과제를 핑계로 내 방에 찾아왔다. 문을 닫고 가방을 툭 내려놓더니 침대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빠, 요즘 해나랑 자주 보지? 그냥 디자인 도와주는 거야. 그 애는 착한 척하면서 은근슬쩍 남자 훔치는 스타일이야.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당황해 대답을 피했다.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가 요즘 오빠 이름 부를 때 목소리 이상한 거 알아?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무슨 말이야? 몰라. 그냥 감이야. 우리 집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퍼졌어. 감추려 해도 자꾸 퍼지는 그런 냄새.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나 바보 아니야? 다 느껴? 그 눈빛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니라 어른보다도 날카로운 본능이 있었다. 저녁 무렵 윤정은 뒷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담배 연기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돌리며 씁쓸히 웃었다. 수진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쩌지? 그녀는 내 옆에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잠깐 그저 외로웠던 사람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몸은 그렇게 안 움직여.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밤바람이 옷 사이를 파고들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아니, 더 깊이 빠져버렸다.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우리 집에 들렀다. 그녀는 문 앞에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창고불 켜진 거 나 봤어. 나는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누구랑 있었는지는 말 안 해도 돼. 나 다 봤거든.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도 같은 집에 살고 싶어. 무슨 소리야? 같이 자고, 같이 숨쉬고, 그런 관계 나도 하고 싶다고. 그녀의 말은 정제되지 않았고 직설적이었다. 그리고 위험했다. 그날 밤 윤정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은 오지마. 나도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나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침대에 앉았다. 엄마 오늘 일찍 주무시더라. 오빠, 나 여기서 자면 안 돼?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했어? 그녀는 작게 웃으며 침대 한쪽에 누웠다. 그냥 오빠랑 같이 있으면 왠지 꿈이 더 선명해져.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하지만 그녀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빠, 혹시 누굴 제일 사랑해? 그 질문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속삭였다. 엄마야? 해나야? 아니면 나? 그날 밤 수지는 내 침대에 누운 채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숨소리만으로 그녀의 감정을 읽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정적이 길어지던 그때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가 다른 여자 품에서 자고 나면 향이 달라져.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언젠가부터 오빠가 내 앞에서 숨기기 시작했어. 숨결도, 시선도, 마음도.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장난기 가득한 소녀가 아니었다. 오빠, 엄마랑 잤지?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아니야라는 거짓말은 너무 허약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 엄마 방 앞에서 다 들었어. 밤마다 그 창고 불 켜질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를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그 여자가 먼저였어. 그렇지,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놀라 움찔한 나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난 오빠 거였어. 항상.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위협이었다. 경고였다. 그 후 며칠 나는 수진을 피했다. 해나도 조용했다. 하지만 윤정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아이러니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자가 가장 평온해 보이다니. 어느 날 저녁 해나가 갑자기 내 작업실로 찾아왔다. 이거 봐줘.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엔 나와 윤정이 마당 뒤편에서 나눈 입맞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누가 찍었는진 몰라. 근데 분명 누군가 알고 있어. 너 이걸 어디서? 수진이 책상 서랍. 해나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애 진짜 위험해졌어. 눈빛이 이상해. 나는 말없이 사진을 쥐고 고개를 숙였다. 해나는 조용히 내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수지는 다시 내 방 앞에 섰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들어와 내 책상에 앉았다. 해나랑 무슨 얘기했어?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진 봤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 그 사진 더 있어? 동영상도. 수진아, 제발. 왜? 무서워? 들킬까봐?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 들을까봐? 아니면 내가 폭로할까봐? 그녀의 웃음은 이제 완전히 부서진 감정의 파편 같았다. 사실 나 엄마보다 먼저 오빠를 좋아했어. 더 오래, 더 깊이. 근데 뺏겼지. 그녀는 침대에 몸을 눕히며 속삭였다. 그래서 이제 뭘 빼앗을까 고민 중이야. 바로 그때 윤정이 방문을 열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윤정은 딸과 눈을 마주치고 곧바로 나와 내 시선을 오가며 말했다. 나가 있어. 나 수진이랑 얘기 좀 해대겠어.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며 윤정을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은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꽂혔다. 윤정은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내야겠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우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 다 잊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자. 나는 묻지 못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식탁에 마주 앉은 셋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씹었다. 윤정은 수진의 눈치를 살피고 수진은 윤정의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무시했다. 나는 그 중간에서 점점 숨이 막혀갔다. 해나는 집에 오지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 하나. 준호 오빠,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갔어. 미안? 나 이제 그만할게. 그녀의 부재는 묘하게 안정감을 줬지만 동시에 불길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다. 어느 날 수지는 가방을 메고 말했다. 친구 집에서 며칠 잘게.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나에게 눈짓을 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나는 문간까지 나가 물었다. 어디 가는데?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멀지 않아? 멀어지지 마. 나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 말은 평범한 작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 3일, 닷새, 연락 두절, 핸드폰 꺼짐. 해내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윤정은 점점 초조해졌고 밤마다 방 안을 서성였다. 나는 마당에서 불 꺼진 수진의 방 창문을 바라보며 담배만 피웠다. 여름의 끝자락, 매미 소리마저도 지쳐버린 계절.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일주일째 되는 날 편지가 도착했다. 수진의 필체였다. 오빠, 나 잠깐 도망간다. 너무 숨이 막혀서 내가 없어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엄마는 다시 평범해지고 오빠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나도 잊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잊지 못했어.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 그 밤, 그 손, 그 눈빛 다 각인돼 있어. 오빠는 그 사실에서 절대 못 도망쳐.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잊지 마. 나 살아있어. 윤정은 편지를 읽고 쓰러졌다. 나는 급히 그녀를 안아 침대로 옮겼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고 손은 차가웠다. 이제 끝났어. 수진이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고 있어.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속삭였다. 준호야, 나 나쁜 엄마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내 방으로 왔다. 문을 닫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무너진 것 같았다. 오늘 마지막으로 안아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숨결이 엉키고 기억이 엉키고 죄의식과 욕망이 다시금 뒤섞였다. 그녀의 옷자락이 미끄러지고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마주쳤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고 꺼져가고 있었다. 새벽. 그녀는 내 옆에서 잠든 채 조용히 속삭였다. 상우 오빠, 곧 돌아올 거야. 그 전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로 해줘. 제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커튼을 들쳤고 골목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등을 돌리며 사라지는 실루엣이 보였다. 가녀리고 빠른 걸음. 그 실루엣은 해나였다. 다음날 아침 해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을 알기에 나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다. 윤정 역시 잠을 설친 얼굴이었다. 수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 해나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마치 우리 집에 바람구멍이라도 생긴 듯 모든 것이 느슨해졌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윤정이 물품 기부를 하러 나간 사이 나는 마당에 남겨진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박스 위에 종이 한 장. 모든 진실을 원한다면 이 안을 열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봉투 몇 개, 그리고 편지 한 장. 편지는 수진의 필체가 아니었다. 해나였다. 이제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모두 까발릴게. 이 집에선 누구도 죄가 없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최소한 거짓 없이 살아갈 자격은 있어야 하잖아.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 파일 하나.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비친 건 마당 창고에 열려있는 문. 그 안에서 속옷만 입은 윤정이 천천히 다가와 나를 안는 장면. 고화질은 아니었지만 우리 둘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어지는 영상. 우리 대화, 접촉, 한밤중 뒷마당의 그림자들.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숨이 멎을 듯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윤정이었다. 내 표정을 본 그녀는 그대로 굳어졌다. 내가 USB를 꺼내들자 그녀는 속삭였다. 누가 찍은 거야, 해나예요. 아니면 수진도 관련 있을 수 있어요. 그녀는 무릎이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끝이겠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였을까요, 윤정씨?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우리는 가장 약한 틈에서 서로를 본 거야.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 믿고 그 안에 숨어버린 거야.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차가 섰다. 문을 두드린 건 상우였다. 윤정의 남편.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듯 했다. 나왔어.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숨을 멈췄다. 윤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혀. 그녀는 평온하게 거짓을 말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손에 쥔 USB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밤. 거실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수지는 없었고 해나는 사라졌으며 상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윤정은 그저 남편의 잔을 채우며 웃었고 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 모든 연극을 지켜봤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 내일 밤 11시 폐교 운동장으로 와. 모든 걸 끝내자. 다음날 밤 나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폐교에 도착했다. 오래된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했고 한쪽 귀퉁이에 놓인 녹슨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기묘하게 고요했다. 가로등은 꺼져 있었고 달빛만이 어둠을 찢고 내 발자국을 비췄다. 그리고 정확히 11시 운동장 맞은편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어깨에는 얇은 가디건. 그리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 나 어릴 때 엄마랑 자주 왔던 곳이야. 아무도 없는 밤에 그네 타고 별 보면서 소원 빌던 곳. 근데 지금은 거짓말 많은 어른들만 떠오르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내게 던졌다. 이거 복사본이야? 원본은 집에 있어. 엄마한테 맡겨놨어. 나는 USB를 받아들며 물었다. 그걸 왜 나한테 줘?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내 사랑을 뭘로 여기나 확인하고 싶었어. 엄마와의 일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해. 진심으로? 너한텐 미안하단 말로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 수지는 한 발 다가오더니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오빠 심장 아직 뜨겁네. 근데 그 열기 이제 나한텐 안 줄 거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난 그렇게 착하지 않아. 이 사랑이 죽으면 복수로 다시 태어나.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순간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고 어둠 속에서 윤정이 나타났다. 흰 원피스, 맨발, 그리고 눈물로 번진 눈가.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왔네? 엄마, 내가 이 남자 사랑했던 거 알면서도 가졌지? 윤정은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무너졌어. 수지는 웃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두 번째 USB를 꺼내 하늘로 던졌다. 그 작고 반짝이는 조각이 달빛을 받아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윤정도 아니었다. 그저 어둠 속에 남겨진 우리 둘, 아무 말 없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어딘가 시작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만이 뚜렷했다. 윤정은 그날 이후 말을 잃었다. 상우는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매일 집안의 공기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수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해나는 여전히 침묵 중이었다. 그날 밤 윤정은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손에 들고 온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였던 그날 너 나한테 따뜻하다고 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와인잔을 내려놓고 손끝으로 내 뺨을 어루만졌다. 나 지금 너무 추워.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댄 차에 천천히 속삭였다. 수진이가 나에게 남긴 말이 있어. 엄마는 여자였고 나는 딸이었을 뿐이야. 그 말이 나를 산산조각 냈어. 나는 그녀의 등을 감쌌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맞췄고 눈물맛이 혀끝에 번졌다. 그 입맞춤은 절박했고 고통스러웠으며 마치 마지막처럼 애달팠다. 옷이 하나씩 바닥에 흘러내리고 숨결이 겹쳐지던 그 순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준호야, 이게 마지막이야? 나 내일 떠나. 나는 놀라 눈을 떴다. 그녀는 맨살 그대로 내 품에서 말했다. 상우랑 제주로 내려가기로 했어. 집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나는 그녀를 붙잡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 입술에 마지막 키스를 남기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너랑의 모든 기억 나는 가져갈게.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남기지 마. 그녀가 떠난 그날 집은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윤정의 방도 마당도 주방도 비워져 있었다. 상우의 차는 오전 일찍 떠났고 나는 텅 빈 부엌에서 마른 컵만 바라보았다. 그때 문자가 왔다. 발신자 없음. 지금쯤 후회하고 있지? 나 돌아갈 생각 없어. 엄마는 살기라도 하잖아. 근데 오빠는 죽은 기억 속에 박제된 사람처럼 살아가겠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고로 향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몸을 섞었던 그 공간, 더러운 이불과 낡은 매트리스 위에 몸을 던졌다. 숨이 막히도록 뜨겁던 여름의 한밤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악취와 더위, 그리고 죄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준호야, 너 아직 살아있지? 그 목소리는 해나였다. 아니, 수진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내 양심이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른 것일지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윤정이 떠난 후 집은 곧 새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는 빈집이 되었다. 나는 그대로 남았다. 집을 비우라는 연락도 새로운 세입자 소식도 들었지만 짐을 싸지 않았다. 창고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고 식사는 잊은 지 오래였다. 하루는 해가 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 안에서 빛을 차단한 채 모든 시간 속에서 도망쳤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이고 구두 소리가 복도를 스쳤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 존재를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달라진 얼굴, 짧아진 머리, 차가운 눈빛.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살아있었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상자를 꺼내 내게 던졌다. 그 안엔 USB 하나,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종이에는 단 한 줄. 내가 날 망가뜨린 만큼 너도 망가지길 원했어. 그런데도 아직 사랑하나 봐. 나는 USB를 들여다보았다. 뒷면엔 매직으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연계청 연동 37. 나는 컴퓨터를 켰고 파일을 실행했다. 영상은 37초. 화면은 어두웠고 불규칙한 숨소리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울고 있었고 웃고 있었고 속삭이고 있었다. 엄마도 나도 결국 한 남자 때문에 무너졌어. 웃기지 않아? 그 남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모든 걸 빼앗아 갔어.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이 멈췄다. 영상은 끝났지만 그 37초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수지는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날 내가 엄마랑 오빠 창고에서 나오는 거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죽이고 싶었어. 엄마도 오빠도 나 자신도. 방 안에 공기가 멎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 곁에 앉았다. 근데 못했어. 왜일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무서워서. 내가 너 없이 살 자신이 없어서. 그녀는 내 입에 입을 맞췄다. 짧고 차가웠다. 준호야, 이제 진짜로 끝내자.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 보내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 나갔고 마지막으로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문을 닫았다. 다시 정적.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마치 누군가 다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하지만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다.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 안엔 윤정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어둠 속에서 먼지를 머금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실루엣은 분명히 윤정이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처럼 창백했고 눈동자엔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가 없었다. 왜 왔어요?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수진이는 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아직 못 떠났나 봐. 여긴 아직 나를 묻지 않았거든.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우리 너무 멀리 왔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사소했지. 그냥 외로웠고 누군가 날 봐주길 바랐을 뿐인데 침묵이 길어졌고 우리는 그 어두운 창고 한가운데 앉아 과거의 잔해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가 물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 나였어? 아니면 수진이었어? 나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틈이었고 빠져나오지 못한 감정의 덫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고맙다. 그 말로 나도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일어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외쳤다. 윤정 씨, 어디 가요? 그녀는 문턱에 멈춰섰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진짜로 떠나야 할 때야. 이 죄는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 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다. 집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갔고 창고는 철거되었다. 수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해나는 먼 도시에서 결혼했다는 소문만 들렸다. 나는 여전히 여기 남아있다. 그 여름의 더위, 입술의 흔적, 부서진 관계, 녹슨 침묵.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다.
가끔 창밖을 보다 보면 마당 끝에서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여름 우리는 죄를 사랑했고 사랑으로 벌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너희 어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니?